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6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관련자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민의힘 강전의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거의 이제 중반이라고 하기엔 좀 중반을 지나서 이제 중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이제 현재도 예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서 5차, 6차 변론 또 이제 다음 주에 7차, 8차 변론까지 예정돼 있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아마 이 반환점은 좀 돈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5차, 6차 변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고 또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5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홍장원, 이진우, 여인영 세 사람이었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모습부터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예, 홍장원 전 1차장, 국정원 1차장이 현재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정영식 재판관도 좀 물어본 게 있고 국회 측 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까, 강 변호사? 일단은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예. 이렇게 두 명이고 대통령은 6차 기일에서는 이 두 명으로부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화요일에 선동이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네. 표현도 썼죠. 예. 화요일에 있었던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제 역시 메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예. 왜냐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고 12월 6일 정도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TV 그 민주당 쪽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무렵에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 그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체포 명단을 받은 것이 있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메모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느냐,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들었느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알려진 것이 메모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박선원 의원이 이 메모를 공개할 때만 해도 뭐 유일한 증거다, 직접 작성한 거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처음에 본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들었을 때는 전화 통화로 들었을 때 그 원본 메모는 구겨서 버리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떠 있는 저 예. 메모는 보좌관이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 작성된. 보좌관이 작성을 하고 본인은 이 밑에다가 뭐 검거 요청 이런 단어들은 본인이 예. 그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 보좌관이 누구인지도 밝힐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 있어요. 직원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지금 없다라고 그런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홍장원 차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을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인가 예. 예.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저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메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지금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의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었는데 증인신문 순서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 여인영 사령관과 그 홍장원 차장이 통화했던 시간과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숫자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본인들이 통화를 한 것은 뭐 10시 30분에서 40분 정도였는데 예. 2시간 뒤에 있을 수 있는 그 여인영 사령관 측의 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전제 사실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여인영 사령관 측의 군이 투입된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에 0시 25분 정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방첩사의 구금시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방첩사는 구금시설 자체도 없고 예.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요청을 한 부분들은 있지만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정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홍장원 차장이 곽종근 사령관과 그 더불어서 굉장히 대통령에 불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 이게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 5차 변론에서 있었던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썼던 건 꾹에서 버렸고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체포조 명단, 거기에는 뭐 여야 대표도 있고 원식 의장도 있고 몇 법관들 이름도 네. 있고 막 그랬죠.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네. 아니면 홍장원 전 1차장이 지어낸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그날 헌재 재판관도 이제 좀 눈여겨본 예. 것 같습니다.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진술이 아주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홍장원 전 차장 측의 주장이 상호 모순이에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직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가 이뤄졌고 명단을 읊어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기술을 했는데 그 원본과 관련한 부분, 이게 왜 본인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보좌관이 썼다는 부분은요. 본인이 쓴 것을 보고 나중에 이걸 이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베껴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본인이 추가 기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나 그때 홍장원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왜냐하면 탄핵하기 위해선 본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해외 순방을 갈 때 대단히 잘 지원을 해줘서 경력차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시간이요. 계엄을 발동한 30분 뒤였습니다. 격려 전화를 했다는 말 국민들, 재판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격려차 전화한 김에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하니 많이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에요. 그때 뜬금없이 간첩을 잡으라고 이야기한 부분. 어떤 진술이 더 증명력이 높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내려졌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예. 이 정영식 재판관,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네네. 전 차장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움찔을 하거나 좀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버벅된 건 아니지만 약간 이랬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정영식 재판관이 국정원은 간첩 수사권이 대공 수사권이 박탈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첩을 잡거나 이런 대공 수사권이 없는데 당신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방첩사 요원들이 그런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거를 도와주라라고 들었는데 왜 메모에는 체포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적질 않고 검거 지원이라고 적었냐? 너네는 국정원 니네는 검거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는데 왜 거기다가 그렇죠. 체포라고 안 적고 검거라고 적었냐? 이 부분을 이제 따질 때 홍장원 전 차장이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증인 신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판사가 직접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당사자 측은 본인들이 입증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심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현역 의원들을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잡아들이라는 명징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정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국정원은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면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검거 지원. 이 본인들은 방첩사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썼냐.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어떤 편향이 있다고 보진 않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좀 움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당시에 내가 인식했을 때는 지원을 하라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심지어 여인영 전 사령관도요. 홍장원 전 차장한테는 예. 위치 추적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위치 확인과 관련한 요청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굉장히 논리적 정합성이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는 좀
좀 일관되게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거라는 것이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메모에는 검거 요청 그리고 괄호하고 위치 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쓴 것이냐, 이 메모에 대해서 왜 메모를 이제 허술하게 작성했느냐라고 하니까 홍장원 차장은 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썼던 원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깔끔하게 글씨를 쓰게 하면서 본인은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두어 줄을 더 넣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메모를 작성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작성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본인들에게 권한조차 없는 검거 요청이라고 쓴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 그래서 검거 지원이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도와줘라. 너네 국정원 이제 대공수사권 부활시켜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줘라. 이런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제 이 홍장원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대통령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는데 뭘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명단 쭉쭉쭉쭉 불러줬고 뭐 이제 계획 같은 거 알려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들으셨지만 나 그냥 격려 전화한 거다. 아까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말의 신빙성은 어때요? 여기 홍장원 전 1차장은 정말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생각난 김에 뭐 해외 공작 활동 잘하고 했으니까 격려차 전화한 건데 이 말의 신빙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대통령이 격려차 전화를 했다는 거는 저도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막 일어나서 그렇죠. 난리가 났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격려 그렇기 전화를 때문에 했다. 격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데 간첩에 대해서 검거한 거 싹 다 잡아들여의 목적어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홍장원 차장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첩, 이게 왜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형태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발언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뭐 야당 측에 대해서 그 어떤 대북 관련한 뭐 세력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은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영 사령관도 체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장원 차장의 지금 진술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5차 변론에서 다른 인물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 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방첩사 의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권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지난번 검찰 조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네네. 쪽 진술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변론에 나와서는 거부를 하거나 진술을 잘 하지 않거나 약간 좀 달라진 듯한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증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내용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예. 부분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직접 체포하라라는 좀 거리감이 있는 업무를 지시받은 이 사령관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체포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적으로.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이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부분, 본인과 제일 직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 천지차이예요. 그런 사실 없다와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도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과 실제로 전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서고 있냐면 난 무죄다. 왜 무죄냐면 내가 그 행위를 안 해서 무죄가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한 법조인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국회 방호인 줄 알았지. 훈련의 일환인 줄 알았지. 개헌과 관련한 불법성을 나는 최소한 몰랐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 틀에서 보면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검찰에서 조사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 동의 여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유예하겠다는 취지고 이번 주에 동아일보에서 수사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문을 부수고라도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지시를 하달받은 장교가 있고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옆에 탑승했던 또 다른 장교가 있습니다. 예. 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육성을. 이거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을 겁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문짝을 부수고 뭐 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인정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좀 다른 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체포 지시가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예. 이진우 사령관은 체포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을 뭐 못하게 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에 예. 대해서 예.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들 이것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좀 왜곡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진우 사령관이 한 이야기 중에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내란 수계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는 하지 못했죠. 공수처도 검찰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뭐 일례로 뭐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관련자들의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는 예.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번 주에 특히 있었던 5차, 6차 변론에서 나온 증인들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굉장히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본인의 수사 상황,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대로 심판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예, 예. 그 결국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예. 헌재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헌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지금 그것으로 그
그 규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이 번복되어 보이는 부분들 헌재에서도 수사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기록 받아오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헌재에서 어쨌든 가져온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뭐 다음 주 8차까지 하고 뭐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형사소송법은요.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도 검찰 피신 조서에 있는 내용도 재판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다 날아가게 돼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관련자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내란죄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아마도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고 다시 그 재판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형사사건에서 판단이 일단 한번 나오고 거른 다음에 탄핵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진우, 여인영 두 사령관이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 권한대행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직권으로 조성현 그 수방사 1경비여단장, 경비단장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4명씩 군인 4명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의원 1명씩 들쳤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듣고 국회로 출동하던 실제로 출동을 하다가 뭐 서대문 쪽에서 멈췄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출동을 했던 이 조성현 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13일 날 당신 나오시오. 이진우 사령관이 얘기 안 하니 정말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이진우 사령관 당신이 이진우 사령관이 당신에게 조성현 대령에게 너 가서 빨리 4명씩 쫓아가지고 의원 1명씩 들쳤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우 사령관과 조성현 단장의 관계는 말하자면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그 김현태 707 단장의 관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실질적으로 투입되던 인원이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지금 이진우 사령관, 뭐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추가적으로 데려와서 정황을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 각각의 사령관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그 지금 내란 수계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정황적인 것만 가지고서 대통령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서 탄핵의 증거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들이 그렇게까지 증인을 추가로 직권으로 선정하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 담장도 그 다음에 이제 6차 변론에서 나왔죠.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게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경험이? 생전에 처음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의도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의원을 끌어내라
요 지시 여부에 대한 이제 진실 여부 아니겠습니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인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황상 본인은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은 예. 이분이 뭐 이번에 나와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처음에 12월 6일 정도에 김병주 TV,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수사기관보다도 먼저 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의원이죠라고 물어보니까 요원에서 의원으로 단어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증인으로 나오기 전부터도 이분의 진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나와서 국회의원이 맞다, 정확히 맞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혁수 재판관이 들은 단어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진술들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했던 말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 확보가 본인의 임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어내는 게 임무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헬기가 도착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생방송 보시면서 의아했던 게 왜 뛰어들어가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증언을 하면서 건물 확보 이외에 다른 임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기 세대가 다 같이 와갖고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리는 대로 그냥 24명이 걸어 들어갔다. 그 건물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임무는 유사시의 북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왜 처음부터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임무를 주지 않은 것일까요? 이진우 사령관도 5차 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체포 이런 것도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이런 임무도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동안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이야기와 707 단장이 뭐 나중에는 뭐 150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애초에 임무 자체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질서 유지라는 이 말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보입니다.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안에는 맞습니다.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왜 국회의원으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A라고 얘기했다, B라고 얘기했다라는 하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줄기와 관련해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빨리 끄집어내라.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맥락이 맞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거 공포탄을 쏴야 되나?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임단장한테 전화를 했죠. 특임단장도 그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0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50명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라고 읍소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엄 해제의 가결 요건이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선 안 되는 그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은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이걸 끄집어내야 될 동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나는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는 못 받았는데 그 지시 저는 못 받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전투 통제실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지시를 들은 것을 모든 예하부대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내가 직접 지시를 들은 게 아니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더라 우리가 들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본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퍼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까지 부르느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요. 위헌
위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아마 이게 위헌 위법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나아가서 의원까지 끌어내란 짓을 한다? 매우 중대한 거죠. 그럴 수 있는 헌법적인 법률적인 권한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아마 추가 증인에 대한 조치도 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평소에 쓰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네. 이제 그 뒤에 바로 썼죠. 인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뭐 이거는 뭐 너무 시청자분들 잘 아니까 이 얘기는 더 안 하겠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차, 6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좌관을 통해서 뭐 썼다라고 하는 그 메모에 나오는 체포조 명단, 정치인 명단과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하부대, 그러니까 체포조가 운영이 됐잖아요. 방첩사에서 현장에 출동하러 체포조가 운영이 됐는데 그 예하부대의 부대장들이 나중에 다 복귀를 해낸 그 체포조 명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더라라고 하는 이제 검찰의 주장, 그 부분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들었다고 하는 150명,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던 대통령의 워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5차, 6차 변론이 끝난 이 시점에서 판단하면 지금 국면은 대통령 쪽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건지 뭐 두 분의 생각이 좀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 근거도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황이 지금까지 5차, 6차 변론 끝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5차, 6차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점.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김용현 전 장관만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실상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입장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통령과 거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란 별로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뭐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그 707 김현태 단장이라든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맥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뭐 지금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진술에 있어서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의 좀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문제는 뭐냐면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의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과 먼저 접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란죄 프레임이 시작된 것은 그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TV 유튜브에 나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홍장원 차장이 그 메모. 박선원 의원 통해서 메모를 공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김현태를 불러서 뭐 공익 제보자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진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사실 저는 정말로 그런 공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행동들을 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차, 6차 변론 같은 경우에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이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보도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의 신빙성이 흔들렸다. 5차, 6차 변론을 통해서. 변론 과정 중에서 진술이 번복되는지 변경되는지도 보는 절차인 거죠. 그러면 그 변경된 게 지연 말단적인지 본질적인 것인지를 당연하지만 헤아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는 변론 전략은요. 사실상 발언의 꼬투리 잡기에 가까워요. 이게 본질적인 증언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언만 봅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탄핵하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누구 말이 더 맞는지를 헤아리는 겁니다.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그 엄중한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격려 전화를 했다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다는 게 맞습니까?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좌파 카르텔이다, 공작이다 이야기 나눈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 변론에 대해서는 기댈 것이 법률적으로 없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7차, 8차 두 번만 남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충분히 이미 재판관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미 충분히 기각이냐 파면 결정이냐에 대한
나름의 결론이 이미 서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7차, 8차 변론 두 번을 더 거치면서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미 이 스케줄이 나왔을 때 주요 증인들이 먼저 앞에 배치가 됐습니다. 정말 개헌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남은 이 변론 기일에는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선관이나 비교적 한 걸음 떼어져 있어요. 현장과는, 지시와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관들 모두 이미 어느 정도의 이 결론은 내심으로는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8차 변론으로 끝날 거다? 저는 변론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증인 신청 입증이 겹치거나요. 아니면 지금 사령관들 모습에서 보셨지만 다 자신의 형사 입건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언에 대단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 변호사님이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지금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해석이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측은 초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7차, 8차 변론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오늘 그 헌재에 뭐 반론 신문 질문지를 전날 제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냈는데 그러면 그런 주장은 진짜 8차 변론에서 끝나기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나온 반론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이의 제기고 공정성에 대한 의미 있는 이의 제기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 3월까지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주장인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문은 이번에 뭐 반대 신문사항을 보통은 당일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전날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증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하루에 3명씩 증인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증인 신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추가적인 신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왜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는 본인들이 그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한 얘기를 뭐 입장문을 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법정에서 그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나왔던 증인을 한 번 더, 몇 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불러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지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한 번 나왔던 증인은 잘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봤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입장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12월 3일 계엄이 이뤄진 날, 왜 하필 이날 계엄이 선포됐는가 이 부분을 또 밝혀야 되는 걸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안 됐으면 계엄에 대해서 조금 늦춰볼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했다. 뭐 이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 답이 쫄아서입니다. 라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가 아니고 결국 명태균의 작용 황건폰과 관련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거 아닌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에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 대국민을 향한 호소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줄 탄핵 때문이었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려던 게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힘을 좀 실어준 반면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그 황금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비상대권과 관련해서 여러 이유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12월 3일 대단히 이례적인 날 주중이었고요. 예산안 심의 때문에 많은 보좌진과 의원들이 국회 본청 인근에 있었습니다. 국회에도 많은 인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날이었을까? 이날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상 구명 메시지를 계속 냈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 내 황금폰 검찰도 지금 인멸하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 민주당에 넘기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반겁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용현 전 장관도 대통령의 계엄에 이르게 된 문제의식 속에 이 명태균 씨 폰과 이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완전히 계엄과 관련해서 무관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추고자 하는 동의는 대통령한테 없었던 것인가와 관련한 특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니까 왜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알 방법은 없는데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하는 날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문과 그 뒤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심정을 밝히는 담화문들을 쭉 보면은 야당의 뭐 정진석 실장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연타발 탄핵. 막 그냥 줄줄이 계속하는 이제 장관들에 대한 또 감사원장에 대한 또는 탄핵. 플러스 민주당이 연말에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감액안, 예산 감액안. 거기에 이제 대표적 상징적으로 대왕고래 이제 동해 가스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뭐 약간 1차 실추에 실패한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연 정말 연타발 탄핵과 예산 삭감이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계엄을 선언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 말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정말 대통령의 계엄 명분이 저거였구나. 아, 나 공감해.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걸로 계엄을 한다고?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굉장히 여러 명에 대한 탄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은 처음이었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진수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죠.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서 내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언급을 대통령이 뭐 했다라는 이야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계엄 과정에 있어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그리고 어떠한 정권 흔들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두고서는 그때 뭐 김건희 여사의 녹취 같은 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저는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명태균의 황금폰, 저는 황금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생각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명태균 특검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 특검과 계속되는 탄핵 남발을 했었던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망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을 해서 무엇을 얼마나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도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6차 변론 때 이제 박준석 경제수석까지 나와서 야당의 그런 예산 발목 잡기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국정혼란을 초래하는지 이제 증언을 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어떻게 헌법재판관들 머릿속에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됐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정된 건 2번인데 더 할지 아니면 2번에서 정말 변론이 끝내고 한 2주 뒤, 3주 뒤에 이제 선고를 할지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